선생님,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게요. 한 엄마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의 감동 튜브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에바의 사연입니다. 에바가 왜 한국의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에바입니다. 저는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스웨덴에서 교육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남편도 CC 커플로 대학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저를 만나서 스웨덴에 정착해버렸지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둘 다 교수로 임용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높았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을 하면서 남편은 계속 교수로 일을 하고 저는 휴직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하면서 안식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 딸은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칠삭둥이로 태어났어요. 670g의 초미수가였던 탓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지요. 거기에 유전적 피부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온몸을 붉은 반점과 수포가 뒤덮고 있었어요. 병명은 색소실조증이었어요. 의사는 출산 중에 병균에 감염된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이 지나도 수포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40일째에 색소실조증 진단을 받았어요. 거기에 다른 부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을 얻게 된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찾아온 불행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이렇게 태어나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는 눈 부위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에서 오른쪽 눈에 거의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왼쪽 눈 시신경 일부를 잘라내야 했지요. 남편과 저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작은 아이에게 이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늘은 무심했어요. 5살이 되던 해 제가 응급실에 달려갔을 때 우리 딸은 병상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깜짝 놀란 선생님께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데리고 오셨어요. 딸은 호흡기를 하고 있었고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길랑발의 증후군은 말초 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비는 몇 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마비의 정도는 가벼운 감각 이상부터 완전한 사지 마비까지 다양했습니다. 마비가 점차 위로 진행되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급성기 동안에는 호흡을 유지해야 해요.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었어요. 더는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에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생활비와 병원비는 남편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인큐베이터부터 시작된 병원 치료는 지금까지 끝이 없었어요. 대외적으로는 스웨덴이 의료복지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병원비가 개인 부담금 상한선이 연간 1100크로나 한국 돈으로 약 14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얼마가 됐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엄청 좋은 제도이죠. 하지만 이런 꿈 같은 의료 서비스를 원할 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공공의료 체계가 대부분 그렇듯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죠. EU 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21곳 중에서 외과 수술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가 20%를 넘는 지역이 14곳에 이른다고 해요. 인구 1000명당 병상이 2개로 유럽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소였어요.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코로나 때 스웨덴의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이웃나라 노르웨이의 사망자 96명의 2배가 넘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응급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의료 체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형편이에요. 당연히 이런 민간 보험 상품은 비싸니까 부유층만 누릴 수 있지요. 국가는 의료를 보장해준다며 큰소리치지만 믿지 않는 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스웨덴은 맞벌이 부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도 꼽히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복직을 할 수 없었어요. 예고 없이 다리, 손가락, 얼굴 순서로 강하게 들썩이며
발작에 심할 땐 혀까지 말리고 자칫하다간 호흡 곤란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경련이 오면 근육이 굳어 온몸도 비틀어졌어요. 이런 발작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저는 꼼짝없이 아이와 붙어 있어야 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불어나는 병원비 감당이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하느라 점점 빚이 늘어났지요. 그렇게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남편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는지 한국으로 가서 치료해보는 건 어떤지 물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한국에 가자고 하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 같이 돌봐줄 수 있으니 우리 둘이 벌면서 아이 치료비를 버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K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시부모님들은 모두 나쁘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았죠. 내키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비행기에 타서 스웨덴을 떠날 때에는 왠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건강해져서 우리 가족이 함께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올 날이 올지 몰라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하니 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를 환영하듯이 반짝이는 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넓고 깨끗한 건 물론이고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한국과는 너무 달랐지요.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건물에 넋을 놓고 바라보았죠. 도착해서 입국장을 나서는데 멀리서 시부모님들이 보였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뵙고는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다 보니 서로 오가며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중 나와 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뛰어와서 딸을 번쩍 안아주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시부모의 모습만 생각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까지 나오신 것도 놀라웠고 처음 본 손주를 너무 예뻐하시면서 챙기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밤이 늦어서 시부모님이 타고 오신 차를 타고 편하게 시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을 푸느라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을 잤어요. 한국의 온돌방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딱딱한 것 같았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니 너무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단숨에 한국의 온돌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아침이 되어도 저를 깨우지 않아서 늦잠을 잤어요. 처음 온 곳인데도 낯설기보다는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북유럽이 작년 겨울도 역대급 한파였어요. 특히 스웨덴 북쪽 지역은 기온이 연일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25년 만에 1월 최저 기온이었는데 이렇게 온돌방이 있으면 한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피곤해 보여서 안 깨웠다면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보통 스웨덴에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을 챙기고 아이 밥을 챙기느라 빵으로 대충 때우거나 거르기 쉽상이었어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한상이었어요. 저와 아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스웨덴 엄마에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하얀 국물을 주시면서 한 그릇 다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 국물이 우유 같기도 해서 우유를 끓인 건가 했어요. 남편에게 왜 밥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냐고 하니까 크게 웃으면서 사골 국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소의 뼈를 푹 끓여서 보약처럼 먹는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우리가 온다고 특별히 준비하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오자고 할 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올 걸 그랬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미리 예약해 놓은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남편에게 택시비는 워낙 비싸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아픈 아이와 같이 가야 하니 택시를 고집했어요. 저는 택시비로 병원까지 이동하면 부담되어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국은 스웨덴처럼 그렇게 택시가 비싸지 않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나는 딸 준비를 시킬 테니까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택시를 잡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있었어요. 저는 바쁜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얼른 내려가라고 했더니 이미 택시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못 봤는데 의아했지요. 알고 보니 핸드폰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입구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 내려가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지요. 내려가 보니 택시가 전기차였어요.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데 택시가 전기차라니 좀 놀랐어요.
택시 내부는 너무 청결하고 깔끔했어요. 택시 기사님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택시비가 많이 나올까봐 불안했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남편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택시비를 안 내리고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막 웃으면서 택시비는 이미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어이없어 했지요. 한국에서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결된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남편이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지요. 정말 택시비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다고요? 택시비가 너무 싸게 나와서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보통 택시를 타면 10분만 타고 가도 4만 원 정도라서 이 정도 거리면 1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택시를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택시비는 4분의 1 수준으로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괜히 걱정했나 싶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데 병원 건물을 보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조경으로 잘 꾸며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유리 외관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넓은 건물 입구와 복도,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최첨단 의료시설은 보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병원 건물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기능성을 겸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많은 병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을 받았어요. JCI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스테로이드 주사에만 의존해왔는데 혈장 분리, 반출술과 면역 글로불린 주사로 치료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혈장 분리 반출술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혈장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면역 글로불린 주사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대신 결합하는 약을 투여하여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체 없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입원을 하면 당분간 외출하기 힘들까봐 집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이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걱정은 사라졌어요. 지하철 역사가 너무 깨끗했어요. 스웨덴 지하철은 노숙자들로 붐빌 때가 있거든요. 노숙자는커녕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는 전체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하는데 지하철이 도착해야 문이 열려서 매우 안전해 보였어요. 아이와 함께 타는 지하철이라 더욱 안전하게 느낀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남산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를 올라갔는데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은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저 멀리 몇 킬로까지 내다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입원 전에 아이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입원하는 당일에는 조금 긴장되고 떨렸지만 한국 병원의 첨단 시설과 치료 방법을 믿었습니다. 입원 후 치료를 시작했어요. 입원을 하자마자 뇌 MRI, 신경근전도 검사,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했어요. 저녁에는 척추에 바늘을 꽂아서 진행하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했지요. 뇌척수액 검사는 등을 새우처럼 최대한 굽히고 옆으로 누워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기다란 주사 바늘로 척수를 찔러서 뇌척수액을 빼내는 것이었지요. 긴 바늘을 보자마자 우리 딸은 놀라서 벌써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치료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 딸을 꼭 부둥켜 안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면역글로불린 약물 주사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우수한 치료로 우리 딸은 점점 상태가 좋아졌어요. 입원하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도 어찌나 친절한지 저에게는 외국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다행히 자가 면역 주사 치료 효과가 좋아서 몇 주 후에는 퇴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 상태가 좋아진 건 좋았지만 퇴원을 앞두고 걱정이 되었어요. 한 달 이상 입원해서 치료하느라 병원비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퇴원 수속을 하는데 남편은 크게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치료비 내역서를 받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럴 수가. 내역을 보니 금액이 스웨덴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암이나 희귀병은 산정특례로 치료비의 95%를 나라에서 부담해준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 많은 치료비를 나라에서 부담해 줄 수가 있지요? 저는 한국의 의료복지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 부담까지 적다니 정말 말도 안 됐죠. 정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다행히 잘 치료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을 새로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둘 다 외출하고 아이는 시부모님께 맡겨놓았지요. 한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이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5살 때 쓰러졌을 때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이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은 울고 있는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여러 검사를 하는 중이고 뇌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국으로 와서 치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병원비 부담과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대기실에 앉아서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딸의 치료가 끝나고 나면 스웨덴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희귀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길랑발의 증후군과 뇌전증은 희귀병이기도 하고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주사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뇌전증까지 와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길랑발의 증후군 환자가 신경재생 한약을 먹고 호전되었다는 사례가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집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원은 대학병원보다는 작았지만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입구부터 물씬 한약 냄새가 났어요. 저는 한의원은 물론 한약 냄새는 처음이라서 낯설었지만 왠지 건강해지는 냄새였어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과 한국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지긋하고 인자하게 생기신 선생님은 차분히 우리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위로도 해주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치료를 위해 치료실로 딸을 데려갔어요. 여기저기 진맥을 하며 아이를 살피시더니 바늘을 꺼내시더라고요. 설마 저걸로 우리 아이를 찌르는 건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의 바늘은 우리 딸에게 향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깜짝 놀란 선생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치료 중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늘이 아니고 한의학에서 쓰는 침술인데 침으로 신경자극을 주어서 치료는 기의 흐름을 조정하고 몸의 내부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해요. 몸에는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경락과 혈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정 지점에 침을 놓아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다양한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지요. 이러한 방법은 통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전반적인 건강 증진 등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길랑발의 증후군의 치료 연구와 사례 연구에 따르면 침술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복원하고 혈액과 근육 조직을 영양 공급하며 신경 기능을 개선하여 근육 약화, 통증, 조정장애 등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서 너무 죄송했어요. 선생님은 놀란 저의 모습을 보고 더 놀라셨지만 차분히 침으로 치료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치료를 잘 지켜보았어요. 침술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신경재생 한약까지 처방받아 지어왔어요. 저녁이 되어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한의원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한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날이 좋으면 공원에 외출도 하고 곧 학교에 입학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저랑 남편도 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취업을 해서 아이를 시부모님이 돌봐주실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에 와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한국 의료복지에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잘 자랄 우리 딸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키워볼게요. 이상은 희귀병인 아이 치료를 위해서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온 에바의 사연이었어요. 저도 에바의 딸이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한중년 남성이
자기 손을 잡고 수술실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심장 전문의가 자신의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사연이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오 클리닉의 심장 전문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15년째 심장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겪게 된 병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매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의사인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뻣뻣하고 손가락 관절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기 시작했고 수술용 메스를 잡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죠. 의사로서 이런 증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정교함이 생명인데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절망적인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메이오 클리닉의 수석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매주 56건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고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수술실에 들어섰는데 메스를 잡는 순간 제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메스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 의사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수술을 대신해줬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졌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손가락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고 연필 하나 짚기도 힘들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조차 칫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울 때가 많았어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보며 이제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더욱 괴로웠죠. 매일 아침 회진을 돌 때면 주치의들이 제게 수술 스케줄을 보고하는데 전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내 손으로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구경만 해야 한다는 게 그건 마치 살아있는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동안 수술했던 환자들의 차트를 뒤적여봤어요. 지난 15년간 2,000건이 넘는 수술을 했더군요. 그 중에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했던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죠. 동료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스트레스성 관절염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수술은 힘들 것 같네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셀 수 없이 많은 검사를 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의사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하기도 했죠. 최악은 제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제단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진통제를 맞고서야 겨우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딸의 손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턱시도 단추조차 혼자 채우지 못했던 그날,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날, 전 제 개인 사물함을 정리했어요. 20년 넘게 써온 의사가운을 보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가 서 있었는데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의 서울대병원의 한 류마티스 전문의가 쓴 논문이었는데 제 증상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수많은 명의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더구나 분단국가의 K-팝만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는 수저를 들기도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TV에서 가끔 보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의료시설은 분명 미국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의사소통도 걱정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편견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항이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AI 안내, 로봇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던 그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 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도로 위에 디지털 교통 안내판,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마치 SF 영화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택시 안에서도 오지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잡혔고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뤄지더군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신용카드를 긁는 가게들이 많은데 말이죠.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전자 도어락은 기본이고 음성인식으로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전자동이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뉴욕이나 LA보다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음날 방문한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의 어떤 최첨단 병원보다도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접수부터 진료 예약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도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기초 검사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환자가 검사실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체온, 혈압, 심전도까지 체크되는 통합검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 간호사가 일일이 재는 것들인데 말이죠. 검사실에서 마주한 의료기기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3D 영상진단 장비는 미국에서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인 최신형이었어요. 의사로서 이런 첨단 장비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제 논문까지 읽어보고 온 철저한 준비성에 감동받았죠. 더구나 제 증상에 대해 그동안 미국의 어떤 의사보다도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의료진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병원이 다소 사무적이고 형식적이라면 이곳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면서도 전문성은 절대 잃지 않았어요. 간호사들도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더군요.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의료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의료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효율성과 정확성, 거기에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진료를 맡은 김 교수는 제 증상을 듣자마자 미분화성 결체 조직 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진단 과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몇 달씩 걸리던 검사들이 하루 만에 이뤄졌고 각종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증상과 비슷한 전 세계 사례들을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더군요. 김 교수는 제게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시작되고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통증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2달째에는 다시 수술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미국의 동료 의사들은 제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어요. 밤낮 없이 환자를 살피고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토론하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제 치료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는 전 세계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덕분에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던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의사인 저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2주 정도 한국에 더 머물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병원에서 재활치료만 받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 2주간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병원 식단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강식이 제공됐거든요. 매끼 한식으로 나오는 식사에는 계절별 나물, 국, 생선 등 최소 8가지 이상의 반찬이 제공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환자식이 맛있다는 거였어요. 김치, 된장찌개, 미역국, 처음 접하는 음식들인데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병원에는 환자 급식을 전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따로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재활치료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마사지부터 운동치료까지 10일로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한방치료도 병행할 수 있었는데 침술과 뜸이 회복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병원 근처의 한 레지던스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됐죠. 새벽에 배달 오토바이 소리에 놀랐겠는데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밤 9시만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한국의 목욕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김 교수가 찜질방을 추천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망설였어요. 옷을 다 벗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미국인인 제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는 웃으면서 찜질방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라며 특히 제 관절 치료에도 매우 좋을 거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번 가보기로 했죠. 찜질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어요. 마치 작은 마을 하나가 실내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핑크색 수면복 한 벌과 작은 수건을 건네주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가 제일 떨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더군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주면서 어느 방이 좋은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황토방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죠. 알고 보니 그분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제 손목을 가리키시더니 갑자기 주무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0년 넘게 한의원을 하셨다는 그분의 손길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전문적인 지압점을 정확히 짚어가며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해서 지압을 해주셨고 어느새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여들어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아는 분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제 사이에서 통역을 자청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4시간 동안 찜질방에 있으면서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을 번갈아 가며 체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각 방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찜질방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시원한 식혜와 계란도 사주시면서 한국의 전통 음료와 간식을 설명해 주셨죠. 그날 저녁 찜질방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요. 미국에서는 최고급 스파를 가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통역해주시는 분을 통해 병은 약으로만 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낫는 거야.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지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찜질방을 다녔어요. 놀랍게도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한약재를 달인 물을 작은 물병에 담아 가져다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만은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면 저는 종종 그 찜질방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약이나 수술보다도 이런 따뜻한 인간적 교감이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한국의 식사 문화는 제게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치료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원 근처 식당을 찾아갔는데 혼자 온 손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다른 식당을 찾아갔겠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여기 앉으세요 하며 이미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큰 테이블로 저를 안내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은 마침 회사 회식 중이던 직장인들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외국인이시네요. 혹시 처음 와보셨어요? 영어를 조금씩 섞어가며 저와 대화를 시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젊은 직원이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이용해가며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죠.
제가 미국 의사라는 걸 알고는 다들 더욱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회사 팀장이라는 분이 우리가 시키는 거 다 같이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 제대로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주인 아주머니와 상의하더니 온갖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테이블은 온갖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삼겹살, 김치찌개, 해물파전, 각종 반찬들. 특히 놀라웠던 건 음식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만 먹는데 여기서는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더군요. 팀장님은 저를 위해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고 다른 분들은 제가 처음 보는 음식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쌈이에요. 상추에 고기 넣고 마늘이랑 쌈장 넣고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이 알려준 대로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건배 문화였어요. 물론 저는 환자였기에 음료수로 대체했지만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 건배를 할 때마다 저를 위해 마이클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식사 도중에 가장 어린 직원이 한국에서는 밥을 혼자 먹는 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드시는 분 보면 같이 먹자고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해줬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계산하려고 하자 팀장님이 단호하게 말리셨어요. 손님이신데 어떻게 내시게 해요. 다음에 미국 가면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그제서야 알게 됐는데 팀장님의 아들이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후로도 저는 그 식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미국 의사 선생님 오셨네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늘 새로운 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인 의사, 교수, 회사원 등 다양한 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식사 문화를 동성문화라고 한다더군요.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함께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야말로 한국의 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혼자 식사할 때면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성격이 급해졌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쪽으로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엔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나중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제 아이폰이 먹통이 됐어요. 미국이었다면 애플 스토어 예약을 하고 최소 며칠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김 교수가 강남에 가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강남 테크노마트였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개의 휴대폰 수리점이 있었고 한 가게 주인분이 제 폰을 보더니 30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며칠씩 걸리는 수리가 30분이라니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약속한 시간에 맞춰 수리가 끝났어요. 게다가 수리하는 동안 저를 그냥 기다리게 하지 않고 옆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전화 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죠. 정확히 25분 후에 전화가 왔고 폰은 새 것처럼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특히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숙소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김 교수가 알려준 배달 앱을 다운받았어요. 처음에는 밤 11시에 무슨 배달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수백 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더군요. 치킨을 주문했는데 앱에서는 예상 배달 시간 37분이라고 표시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35분 후에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원분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30분 안에 배달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저녁에 도착하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배송되는 퀵커머스라는 서비스도 있더군요. 한 번은 아침에 운동화 한 켤레를 주문했는데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배송이 완료됐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병원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MRI 촬영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촬영 직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네요. 제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인 손님이
이 카페는 좀 느린 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주문하고 2분도 안 되어 커피가 나왔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보통의 한국 카페는 주문과 동시에 제조가 시작되어 1분 내로 음료를 서빙한다고 해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놀라운 시스템과 효율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병원 예약 시스템은 환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AI로 최적화되어 있었고, 배달앱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내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빠른 템포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급함이 아니라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었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예약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배운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을 적용한 거죠. 덕분에 환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미국의 병원이 마치 공장처럼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한국의 병원은 마치 따뜻한 가족 같았거든요. 처음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밤중에 통증이 심해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야간 근무 중이던 김수진 간호사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보통 같았으면 진통제를 한 번 더 투여하고 끝났을 텐데 수진 간호사님은 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다시는 수술을 못하게 될까봐 무섭다고요. 수진 간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본인의 어머니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셨다가 이곳에서 완쾌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음 날 아침 수진 간호사님은 퇴근하시면서 작은 보온병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열어보니 생강차였는데 어젯밤 제가 목이 아프다고 한마디 한 걸 기억하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물리치료실의 박서연 선생님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사과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치료실에 가면 작은 사과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 선생님이 출근길에 들러서 사오신 거였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실수로 물리치료 예약 시간을 놓친 날이었어요. 원래 규정상 예약을 못 지키면 다음 날로 미뤄야 하는데 서연 선생님은 자신의 점심시간을 쪼개서 저를 봐주셨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께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하루라도 치료를 못 받으시면 안 되죠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영양과의 이미경 영양사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식사를 잘 못한다는 걸 아시고는 매일 메뉴를 수정해서 저만의 특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셔서 제가 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연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음식이 제 입맛에 딱 맞았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미경 영양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라며 작은 반찬통을 가져다 주셨어요. 미국 가시면 한국 음식이 그리우실 테니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김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담당이었던 김 교수님도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걱정되는 증상이 있어서 문자를 드렸는데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오셔서 30분 넘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주말이었는데도 말이죠. 퇴원하기 전날에는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모여주셨고 손수 준비한 작은 선물도 건네주셨습니다. 간호사님들이 만든 손편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준비한 찜질팩, 영양사님의 레시피 노트,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퇴원하는 날 아침 일찍 출근하신 수진 간호사님이 건네주신 작은 액자였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찍었던 의료진들과의 사진을 예쁘게 꾸며서 만든 거였는데 뒷면에는 모두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정은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특별한 감정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분들에게서 안부 메시지가 오는데 그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거든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문화, 이런 게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어요.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의료 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죠. 또한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의료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사였던 제가 오히려 환자가 되어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치료에는 첨단 의술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최고 심장 전문의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현재도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료를 계속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